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동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해야지. 이러한 생각은 많았고 가끔은 이제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자료 준비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저런 검색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재미있어서 더 검토하게 되는,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쨌든 동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함부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내용은.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변호사의 얘기를 올려볼까라 생각을 한 게 은희경 작가의 태어난 인생이라는 책이 은희경 작가가 결제 기한을 받아놓은 소설을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도저히 써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설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의 얘기를 궁여지책으로 썼는데 그게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도 그걸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한번 우스갯소리였고요.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중고차 사기범을 죄를 받게 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은 그 중고차 사기범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어르신분들, 피해자분들에게 이 자동차 당신들이 계약한 거 경매 받아왔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려면은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가격이 나가는 그런 자동차를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를 강매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카드론 대출도 자기들이 고리로 알선을 해주고 그래서 이 억울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저도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중고차 매장에 경매하는 곳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당사자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 사기범한테 이거는 왜 사기를 친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제 나 경매 받아왔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기억자도 안 꺼냈다. 정상적으로 그걸 원하셔가지고 산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경매 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고 그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사기라는 거는 어떤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건데 뭘 속였느냐, 어떤 기망행위를 했느냐, 경매 받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고 했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증거가 이제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았고 중고차 사기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건데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기 중고차 거래를 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좀 다급하게 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그런 차를 사려고 간 게 아닌데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딸이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바꿔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기공이랑 범이랑 통화를 한 거를 그때는 좀 3, 4년 전의 일이죠 이게. 그래서 3, 4년 전의 일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게 사실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 때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따님분이 그걸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빼박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녹음을 뭐 어떤 내용을 녹음했냐면 지금 우리 아버님 어머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런 차 사러 간 게 아닌데 왜 여기 이런 거를 강매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강매가 아니라 이거 경매 받아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이 사기범은 자기는 경매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이미 모순된 진술을 해놨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과 그리고 그게 이제 사기가 성립되는 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사기 혐의를 그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약식 명령이 나왔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셨어요. 네, 모두 받고 그리고 사과까지 받았죠, 가해자한테. 아무튼 이렇게 좀 소송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죠. 결정적인 증거가 항상 없어서 안타깝고 그 증거를 그러면 다른 증거, 간접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많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탐구하고 그 증거 신청하는 그것이 뭐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작용한 사건들을 조금 재미삼아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있어요. 사실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마이클 조던 이전에 미국에서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 미식축구 스타죠. 였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뭐 미식축구도 잘 모르기도 했고 제가 이제 그 세대도 아니고 해서 근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와 그리고 그 어떠한 남자를 살해했다는 남자도 있었나? 제가 쇼생크 탈출이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쇼생크 탈출이 이 사건에서 조금 영감을 받아서 왜 거기도 이제 그 주인공이 앤디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살인범이 되는데 아무튼 이 오제이 심슨 사건은 그 배우자를 살해했다라는 그 혐의로 기소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이 되고 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의 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배우자의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의 피가 배우자의 거주지 근처에 막 묻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유명한 장면이 유튜브에도 쳐보면은 다 나오시는데 법정에서 검찰 측의 신청으로 오제이 심슨이 그 검찰이 제출한 그 살인할 때 그 사용했다는 장갑을 껴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보시면 오제이 심슨이 이거 장갑을 끼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손이 너무 크고 손에 비해 장갑이 작아가지고 억지로 해도 안 들어가다가 겨우 조금 들어간 거를 이제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사건은 생중계가 모두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장갑이 오제이 심슨이 사용할 수 없게 매우 작은 장갑이었다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오제이 심슨의 혈액이 그 당시의 사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 피와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찰이 채취한 오제이 심슨의 혈흔 샘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경찰이 그거를 혹은 검찰이 혈흔 샘플을 가져다가 그 사건 현장에 이게 발라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그때 당시에 뭐 인종차별이 지금보다는 많았을 때니까 그때 당시 담당 형사가 이렇게 흑인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러한 녹음도 이제 제출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음에 그 민사 사건에서는 오제이 심슨이 이제 패소를 해서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거의 파산을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결정적인 증거들이 아주 맹활약한 사건이고 여기
지금 뭐 좀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건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노소영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바뀐 게 어떤 결정적인 증거 때문이죠. 뭐 약소금 200억을 이제 노소영 쪽의 가족에서 최태원 쪽의 가족으로 기여를 했다는 그 옛날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SK가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1심에서 노소영 쪽에 이제 재산 분할이 소액이 인정됐고 근데 2심에서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심에 노소영 쪽 이제 소송 대리하신 변호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터뷰 하시거나 이런 사진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사로 이제 동료 변호사들일지 아니면 그냥 다른 변호사들이 장난친 건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은퇴 축하드린다고. 근데 모르죠. 어떻게 계약을 하셨을지 최종적인 승소 금액으로 하셨을지 아니면 그 신급에 따라서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2심의 실질적인 패소 이후에 최태원 쪽에서 뭐 되게 유력한 법무법인도 추가로 막 선임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결정적인 증거가 어떻게 작용할지 대법원에서는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증거의 중요성은 뭐 재판을 어떤 법적 절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해보면은 판사님들은 당연히 증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또 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증거 없이 주장만 계속 나열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주장을 나열한다는 거는 서로 쌍방이 주장이 다르다는 건데 그럼 자기의 주장이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저도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기록을 꼼꼼하게 보면 발견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변호사님들마다 혹은 판사님, 검사님들마다 혹은 뭐 경찰관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기록을 꼼꼼히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요즘에 전화 녹음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대통령 관련되어서도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와 나눈 통화가 녹음되잖아요. 녹음되고 이제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제 불륜 부정행위 할 때 이제 이거를 뭐 심부름 업체 같은데 막 의뢰를 해서 통신소에 의뢰해서 촬영하는 이런 것들도 그 전에는 많이 제출이 되었고 근데 이거는 조금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 사건에서 이게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그 피해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써온 일기 이런 것들도 이제 제출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증거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건 중고차 사기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이게 피해 금액이 사실 다액은 아니었고 고액은 아니었고 소액이었긴 하지만은 깔끔하게 완전히 승리한 사건이어서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너무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민경철 변호사였습니다.